AI 환경에서의 정책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짜는 게 좋을지,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달 $25씩 내면서 챗GPT를 이렇게 써보고 그걸로 보도자료도 작성을 해보고 어떻게 카피를 쓰는가 이런 것도 직접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이제 정책은 PR로 완성된다는 이런 5일간 동안의 세미나의 대주제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치,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직면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은 단지 정보 전달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책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정보 생산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깊이 개입하고 매우 관여도가 높은 어떤 의사 결정 행동, 그 다음에 여론 주도 이런 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둘러싼 정보 환경은 AI 기반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초연결 미디어, 실시간 참여 플랫폼이라는 3중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도 이런 맥락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소통 환경이 급변했는데요. 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소통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대에도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즉각성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방향 소통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쌍방향이고, 그 다음에 뭘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투명한 이런 세 가지로 기대가 변화했고,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공감과 이해, 특히 마지막에 신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소통은 정책의 실패를 뜻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소통만이 정책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기존 정책 소통의 한계를 보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이제 수용자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정보 전달 위주, 알리는 즉 이제 나중에 이제 홍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도 드릴 건데요. 정보 전달 위주로 했던 홍보적 접근을 했을 때 신뢰성을 얻기 힘들었다. 그 다음에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제 정책의 소비자, 과거에는 정책의 소비자였고 정책의 참여자라는 개념까지 갔다면 이제는 정책의 공동 설계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피드백이나 해시태그 운동, 그다음에 정책 챌린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시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스웨덴의 디지털 국민투표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국민들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AI 환경의 변화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초연결과 초개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이 정보의 흐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론 조작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게 되면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호불호도 평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콘텐츠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자료를 작성을 AI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니까 웬만한 신입사원보다는 잘 쓰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그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조영석 회장님의 사이트,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한국 PR협회의 조영석 회장님이 내 멘트를 좀 집어넣어서 구성해줘. 그러면 알아서 기존에 조영석 회장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던 거를 참조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써줄 정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게 챗GPT만이 대중화 있는데 뭐 카피스미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AI 라이팅이라든가 한 8가지 그 디지털 저작 도구를 써봤거든요. 근데 보면 상당히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서 정책이란 뭐냐, 정책 PR이란 뭐냐를 봤을 때 제가 신호창 교수님이 2021년에 쓰신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정부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관련 공중들과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책 PR을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가 매우 타당합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정책 PR의 정의가, 우리가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PR의 기본 정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해와 동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고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앞으로의 정책 PR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정책 PR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민행정 서비스, 지역사회활동, 공공서비스 등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PR 회사에서 정책 PR 담당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한 10분의 2 정도, 20%밖에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오히려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민원인의 욕구, 내부 공무원의 불만, 부서 간 갈등, 그러니까 이른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등등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앞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PR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획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으며, 결국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정책 순응도를 향상시키면서 결국 정책 지지자의 후원 집단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고 정부의 권위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권위가 없으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바꾸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분야를 보면 정책 키워드의 트렌드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워치나 그 데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시민 감성 분석과 여론 예측, 투니비나 챗GPT 기반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정책 질의응답 자동화하는 챗봇이나 FAQ 생성기 같은 것들이 AI를 통해서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R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용 목적은 소통의 정확성과 속도, 그다음에 다양한 공중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다양성 제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와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AI 환경은 기존의 정책 환경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정책 소통에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PR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PR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 전략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그리고 사실 이제 PR 효과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그 오차의 요인이나 외생 변수가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순수한 PR 효과냐 이거를 봤을 때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바로 데이터 기반 타겟팅 전략으로 그것을 그 에러 요인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른바 내러티브라고 하는 서사 중심의 콘텐츠를 설계함으로써 이제 PR에서도 스토리텔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반응 기반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공중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 맞춤형 소통 구조로 전환하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PR은 더 이상 홍보가 아니다, 즉 퍼블릭 릴레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바탕으로 정책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PR은 정책 공감과 신뢰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PR은 결국 신뢰 설계 전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기존의 공중관계성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PR의 주요 영역이었던, 앞으로 정책 PR에서는 적어도 결국 이것이 신뢰를 설계하는 전략에 PR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책 소통 전략의 첫 번째로 AI 기반 감정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SNS나 댓글,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 기반의 여론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적 공급 마스크를 통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정책 당시 AI를 통해서 여론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효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이따 이제 권영기 상무님께서도 MZ세대와 음식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연령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게는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복지를 안내하고, 고령층에게는 AI 음성 전화, 즉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스피커 이런 것들은 그 노년층한테 뭐 지니 이런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KT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그 노인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써서 PR 연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AI 챗봇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챗봇을 이용해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문서 출력을 할 수 있고 민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응답보다 AI 응답이 그러면 친절함이 떨어진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경청하지 않는 이상 성의가 없다 이렇게 느끼지는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사람이 응답한 것보다는 비록 기계적으로 응답하지만 AI 응답이 그렇게 성의가 없다 이렇게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따릉이 챗봇이라든가 행안부의 정부24 챗봇 이런 것들은 비교적 AI를 이용해서 잘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전화하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서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뭐 사람도 응답하느라고 지금 소통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그 코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응답을 바로바로 해준 점에서 좋다.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에 왓츠앱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 그 NHS의 AI 챗봇 같은 게 상당히 행정에도 두루두루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AI를 이용해서 이슈를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확산도 추적할 수 있고 지금 위기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징후가 발생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사전에 예측하면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헬스 데이터 허브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이 코비드 시절에 많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때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백신이 어떤 지역에서 불신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 여론을 이제 바꾼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헬스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이 이슈를 파악해서 조기 대응한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AI가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윤리 문제는 대단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AI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이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래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공개하고 윤리를 고지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걸 그 보도자료나 누가 이 홍보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느냐라는 책임자에 대한 출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의해서 신뢰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인간과 AI의 공동 메시지 설계가 필요하다. AI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정책 정보나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서울시 디지털 행정 챗봇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월 130만 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챗GPT와 연동해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디지털 행정 챗봇도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단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저기 그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서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면 각각의 부처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만들면 모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 행정부와 민간 사이에 동시에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 제안이나 국정 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등등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민원을 예측할 수도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뭐냐면 그 현재 우리 PR 전문가가 참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중의 소통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하려면 PR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PR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더 소통, 신뢰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백악관의 AI 대응 소통 전략이 지난 지금 이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2023년에 발표된 AI Executive Order 소통 전략입니다. 이때 혁신은 보호되고 위험은 최소화시킨다는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이나 카드뉴스, SNS, 릴스를 활용해서 이 대중 친화 프레이밍을 했는데요. 이때 그 안전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과 신뢰를 천명한 이런 이런 그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때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 두 번째로 뉴질랜드의 인공지능 기반 예산 설명 플랫폼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를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거의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누구나 들어가서 예산 집행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의 Where My Taxes Go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기반으로 설정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UAE의 AI 시민 프로젝트인데요. AI가 시민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국정 참여 대리인으로서 데이터 기반 민의를 반영하게 되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 국민들의 의견들이 참여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 효과가 높고 이런 AI 시민을 통해서 정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라이언스 수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기술로 정책 소통을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즉 AI 기술에서 자연어 처리, 자주 얘기하는 NLP 같은 경우는 여론 요약이나 감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챗GPT라든가 코버트 같은 걸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생성형 AI는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예측형 AI는 어떤 이슈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슈 예측을 적어도 빠르면 한 달 전, 그다음에 2주 전, 1주 전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슈 확산을 예측함으로써 이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 대응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로포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AI 기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챗봇은 국민소통 창구로 쓰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정부24 챗봇이라든가 질병청의 Q&A 봇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 AI 정책 소통의 효과적 조건이 뭐냐면 결국은 PR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윤리 기준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서사 중심의 콘텐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술로 구현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결국 인간적 감성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쟁점 및 한계를 보면 결국 알고리즘이 편향되면 누구의 시각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나라는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게 중립적인 시각을 갖도록 항상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AI가 만든 정보를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즉 그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이제 글들을 보면 작가들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AI가 써준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쓴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출처를 표시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에서도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AI가 만든 걸 썼다고 해서 그 PR 전문가들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히 해야 된다. 그리고 AI 기반 메시지가 인간보다 설득력이 있는가? 저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주버프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AI 객관성은 환상일 수 있으니 결국 인간이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책 소통의 이제 흐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AI가 개입하는 지점을 시각화해서 이해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신뢰로, 그 다음에 신뢰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소통의 흐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예를 들어보면 탄소세,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를 하나 설명해 보면 AI 역할은 이렇습니다. 여론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긍정 집단, 우려 집단, 반발 집단을 분리해서 그 각각의 집단에 맞는 PR 메시지를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의 역할은 정서적 설득, 관계 유지, 그 다음에 선제적 대응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PR의 직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콘텐츠의 생산자였다면 앞으로는 관계를 설계하는 릴레이션 플래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보도자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신뢰를 관리하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신뢰 큐레이터가 돼야 된다. PR인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단기 홍보 담당이었다면 앞으로는 신뢰를 계속하는 신뢰 축적자가 돼야 되고 정부의 어떤 정책을 듣고 정책을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참여 설계자와 AI 해석자 역할이 바로 PR인들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소통의 PR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PR AI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 인간 중심의 서사 설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지속적 대화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닌 공공성 기반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정책 PR이 나아갈 방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 소통의 전략 방향입니다. 기술과 감성, 정체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감 요인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 참여형 AI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PR 산업계에서는 이에 따라서 PR 전문가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PR 인재, 디지털 리터러시, 여기에는 이어지는 윤리 문제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AI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되고 PR과 기술과 AI 윤리 간의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PR 전문가들은 앞으로 설계, 공론화, 피드백, 수정 과정에서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PR에서 말하는 우수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기획자, 즉 공무원 측이겠죠. 이런 쪽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R 전문가의 기획력과 판단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공감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정책은 결정보다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하게 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AI는 빠른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면 PR은 지속가능한 신뢰 설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I와 PR이 합치면 디지털 시대의 정책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만과 태만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PR 경력 30년이니까 내 주체로 할 거야.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예 진도가 안 나가는, 그리고 지나치게 그걸 신뢰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태만입니다. 이 오만과 태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우리 정책 PR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PR에 내일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달민족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영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희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저런 정책들이 결국엔 마지막에 산업이나 아니면 민생의 현장에서 완성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업을 담고 있는 외식업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지금 AI 시대의 변화들과 그 다음 MZ세대들과 어떻게 그런 변화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장표는 여러 개 준비하긴 한데 아마 공통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사실 아마 다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AI에 대한 말씀들은 그 양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 들고요. 실제적으로 산업 여러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혁신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 회사만 해도 AI 관련된 부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관련된 부서들이 회사 안에 각각의 여러 산업 안에서 다 만들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제가 AI 시대 핵심 기술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냥 간략하게 어떤 기술들이 뒤쪽에 어떻게 산업에서 반영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AI 시대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학습해서 산업 내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텍스트나 음성이나 이미지나 영상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큰 핵심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어떤 AI 서비스로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용자 분석이나 맞춤 데이터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형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챗봇이나 아니면 음성 서비스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나 음성,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형 AI 세 가지로 핵심 기술 AI를 통한 서비스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그냥 큰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큰 사례들을 하나씩 한 건데요. 이거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책을 구매할 때 이용하시는 예스24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자의 리얼한 책 후기를 AI 기반으로 요약해서 내가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대화형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는 드라이브스루 쭉 가시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스피커폰을 통해 가지고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 AI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외식업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인력 비용에 대한 좋은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고객 서비스,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객센터, 사실 상당 부분 많은 인력들이 투여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해소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하신 건 잘 아실 텐데 이런 생성형 AI들도 산업 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을 담고 있는 현장 외식 산업 안에서 그런 혁신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한 4가지로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외식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에 있는 외식업 사장님들도 저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상권 분석이나 매출 분석, 고객 분석하는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내 가게가 어떤 메뉴들을 만들어 나갈지, 그 다음 고객들한테 어떤 메뉴를 추천해 줄지 그런 서비스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고객의 리뷰 등도 이제 사장님들이 바쁜 일상에서 직접 다시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리뷰를 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메뉴, 이제 뭐 시즌별 메뉴라든지 아니면 레시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상권 분석이나 매출 분석, 고객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농림축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 외식 나침판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예전에 통계청에서 다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AI 시대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상권이나 매출, 고객 분석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 가게에서 어떤 메뉴를 할지, 내 가게는 어떤 고객들이 많은지를 분석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저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요즘 세대들을 보면 밑에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저건 뭐냐면 배달앱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음식 가게와 음식을 다 정해서 들어오는 고객들도 있지만 사실 메뉴 정도만 정하고 배달앱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메뉴나 가게 둘 다 정하지 않고 일단 배달의 민족 들어온 다음에 그 안에서 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천 시스템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 안에서는 그런 고객 데이터와 경험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가게와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로 구현되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런 이미지로 해서 주문했던 메뉴, 기존에 주문했던 그 이력들을 바탕으로 메뉴를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매하는 고객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 사이드, 이제 그 외식 업주님들 사이드에서도 고객들이 남겨주는 많은 리뷰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보시고 통계내시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고객들이 남겨주신 리뷰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사장님들이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 대한 부분들을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가격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사장님한테 알려드려서 앞으로 가게나 메뉴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달 사장님들 많이 만나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배달 앱에서 음식을 고르실 때 아마 리뷰 많이 보실 텐데요. 그만큼 사장님 입장에서는 리뷰가 중요하고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남겨주시는 글에 댓글도 달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력적인, 시간적인 소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대화형 AI를 통해서 리뷰를 대신 작성하고 달아드리는, 그래서 가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요. 요즘 워낙 이제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메뉴도 이제 한 가지 메뉴로 쭉 장사하시기보다는 시즌별로 새로운 메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AI를 통해서 메뉴 개발을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시즌별 컨셉 음료 제안이라고 해서 저 메뉴가 실제로 챗GPT를 통해서 저 레시피가 이렇게 레시피를 이렇게 제안 줬고, 저 이미지는 그 레시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음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고 챗GPT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저거를 이제 실제 셰프님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챗GPT가 준 레시피대로 셰프님이 음식을 만들었고, 먹어보니까
그때 셰프님이 잠시만 기다려라고 하시더니 뭘 가서 약간의 멋만 조금 조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음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만든 메뉴는 실제적으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음료. 충분히 어떤 시즌화의 고객들의 눈과 맛을 끌 수 있는 충분한 메뉴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결국엔 가장 주요한 핵심 소비자가 아마 MZ세대일 것 같아요. 저쪽에 MZ세대에 대한 정의도 챗GPT가 저렇게 잘 내려줬는데요. MZ세대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목적과 가치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비대면을 선호하고 모바일을 선호하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들을 선호한다. 라는 그런 답을 줬는데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 AI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MZ세대의 그런 트렌드는 저희 배달의 민족 앱 안에서도 좀 발견이 됩니다. 그런 MZ세대가 갖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 지향성들은 최근에 배달의 민족 주문수가 올라가는 음식들을 보면 저속 노화 관련된 음식, 저당, 비건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이 다른 때보다 주문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Z세대가 갖고 있는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선택의 다양성 추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안에서 지속적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 MZ세대들은 음식을 한 가지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음식의 맛도 좀 조합해서 먹기를 좋아하고요. 맛의 강도도 좀 이제 그 매움의 강도도 조절하지 맛의 강도도 직접 선택할 수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베이스 안에서도 소스와 향신료를 직접 선택해서 즐기는 그런 경향성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아까 매운맛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어떤 장소, 영화관에 있는 장소 아니면 공원을 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테마별, 분위기별로 맛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고객들의 특성들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배달 앱에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주문이 많이 일어나는 가게들을 보면 메뉴 이미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가게일수록 음식의 맛을 떠나서 일차적으로 선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 앱의 가게 보시면 가게 소개글도 있는데요. 그런 글들도 좀 더 정성 들여서 내 가게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게 글에 따라서 매출도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엔 음식점에서는 AI를 활용해서 MZ세대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가치 지향적을 고려해서 내 가게 어떤 아이덴티티나 그런 트렌드 취향 같은 걸 잘 반영하고 메뉴나 식재료 정보들도 구체적으로 담아줬을 때 MZ세대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SNS, 시각적 요소들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미지 영상 콘텐츠로 내 가게를 좀 더 잘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세대보다 MZ세대들은 어떤 리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댓글로 관리해줬을 때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공감받을 수 있고 소통들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맨 처음에 AI 이 강연 사례 발표 얘기 주셨을 때 AI랑 MZ세대 저도 사실 잘 매칭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자료를 정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AI 핵심 기술 측면하고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AI 시대도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 주요 소비층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추구미라는 부분들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초개인화되고 그럴 때일수록 초맞춤형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시기에 MZ세대들은 그런 자기만의 목적과 가치 지향을 추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AI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푸드 엑스포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도 핵심은 거기는 원래 이제 소스류라든지 푸드 관련된 컨퍼런스인데 거기서도 메인 화두는 AI였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세션 중에 하나가 저게 뭐였냐면 저쪽에 왼쪽에 지금 안 보이죠? 왼쪽에 이제 챗GPT랑 메타랑 셰프님이 서로 초콜릿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만들어줘. 그 다음 메타 AI한테 초콜릿 레시피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그 셰프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레시피로
케이크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그 3가지입니다. 흰색이 챗GPT고 파란색이 메타고 저 주황색으로 된 게 셰프의 레시피. 그리고 실제로 저도 먹어봤어요. 먹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뒤쪽에 마지막 한 장의 결론 나왔는데 맛있기는 셰프님이 만든 게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극적인 맛은 분명 챗GPT에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뭔가 트렌디한 맛은. 사실 그쪽에서도 결론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케이크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냐면 챗GPT나 AI를 통해서 했었을 경우엔 AI 서비스마다도 맛이 좀 틀립니다. 메타 AI랑 그 다음 챗GPT 맛이 틀리고요. 문제점으로 발견했던 건 중요한 테크닉들이 조금 빠져요.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를 셰프님은 한번 체에 거르시거든요. 근데 챗GPT나 메타에서 주는 레시피에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챗GPT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단맛 같은 것들이 너무 셰프님이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과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단맛들이 강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AI 서비스에서 주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결국에 음식을 파시려면 단가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챗GPT는 초콜릿 레시피를 그냥 맛에 대한 부분을 트렌드에만 맞춰서 주다 보니까 단가라는 부분을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나왔던 결론은 저건데 챗GPT나 이런 AI 서비스 어떤 트렌드 어드바이저로 활용하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 휴먼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휴먼 엑스퍼타이즈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잊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저 결론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나마 이 AI랑 MZ세대가 산업에서 어떤 변화와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PR에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디지털 커뮤니티 연구소를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앞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김병희 교수님과 권영규 상무님의 내용을 무척 유익하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사실 이 AI라는 이 산업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은 것은 제 기억에 의하면 2023년 11월 달에 챗GPT가 대중화되면서이니까요. 한 1년 한 7개월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역인데 이 영역을 우리 한국PR협회 우리 조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주제에 포함시키셔가지고 정책 PR과 연결시키는 시도가 굉장히 신선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그 AI 산업의 정책 PR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 혹은 저희 PR 업계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과 전문가들이 어떤 점을 주안해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나 우리 김경희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주 총괄적으로 잘 살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영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 기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답게 실제 생생한 그 AI를 산업에 특히 이제 배달 비즈니스 쪽에 어떻게 접목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제 메뉴까지 만드는 그런 초콜릿 메뉴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 AI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채팅 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랑도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점이 있었고 특히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 PR가 어떤 점이 닿아있을까라는 점을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한 사례 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자 기사였는데
한국인들 4명 중에서 1명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다음으로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 PR에서 만약 저희가 AI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고민한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한다면 특히나 이렇게 수용성이 높은 이 생성형 AI라든가 아니면 챗 GPT 같은 이런 AI 산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정책 PR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적 혹은 PR적 수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두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김명희 교수님께, 하나는 이제 권용기 상임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명희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산업 현장에 있지만 실무에서 특히 PR 현장에 AI의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속에 여기서 사실 자세한 그 예를 들어 주셨듯이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 쓰는 것, 또 콘텐츠 만들고, 또 위기 관리하는 법 이런 등등, 또 이제 타겟 분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이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정책 PR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공감과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정책 PR은 다른 PR의 영역과 달리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정책 PR의 영역에서 접목시켜서 이제 실현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정책 PR 수혜자들인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AI에 못지않게 그 과정 속에 혹은 방식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 중심적인 공감과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요소들을 얼마나 거기에 검증하고 그 속에 포함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와 신뢰 문제에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라든가 또 AI를 이제 정치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전제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과연 이런 기술 중심의 접근이 정책 PR에 효과를 얻기 위한 진정한 공감과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설계 요소가 필요한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완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우리 권영규 상무님께는 사실 저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주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그 리포트의 주제가 항상 뭐냐면은 트렌드 리포트예요. 근데 그 트렌드가 대부분 MZ 세대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MZ 세대가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소비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MZ 세대의 이런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일종의 어떤 혁신성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이 정책 PR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까다롭고 또 어려운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책 PR은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정책 PR을 담당했었던 사람으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그 성격상 포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책 PR의 수혜 대상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개인 맞춤형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세대 혹은 특정한 어떤 그 문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그런 수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은 어떤 그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메뉴를 고를 때 혹은 뭐
레시피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주면서 말씀하셨던 선택의 다양성이라든가 취향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주 그 초개인화되는 그런 부분에 AI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정책처럼 좀 선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넓고 좀 제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런 그 초개인화된 MZ 세대와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이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사례들이 다 이제 마음에 눈길 끌었지만 그 중에 보면 이제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AI를 이렇게 했던 거 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정책 PR에서는 그런 메시지 개발을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상무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MZ세대와의 정책 PR의 소통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경험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공인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셔투 글로벌에서 AI 기획본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좀 AI 중심으로 독자들이 좀 읽기 쉽게 하는 AI 메터스라는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매체를 운영을 하는 데의 초점이 사실 글로벌에서 여러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뭐 맥킨지나 이런 가트너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뭐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 MZ 세대들, 다양한 계층들의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에 대한 조사들, 보고서들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저희 이런 PR 업계의 전문가들이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또 쉽게 이해하고 또 저희의 이제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전략에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토론 주제에 이제 MZ 세대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가 또 여기에서 접목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반가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김영 부사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구글에서는 또 이런 MZ를 타깃으로 한 조사에서 이런 발표들이 있었어요. 이미 특히 그 G세대, 젠지라고 하죠. 젠지들은 이미 93%가 업무에서 주간 단위로 챗GPT를 한 개 이상, 뭐 챗GPT를 비롯한 다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MZ 세대를 전체를 봤을 때는 82%가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업무에서 활용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굉장히 이 생성형 AI가 스며들어서 아주 많은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을 텐데요. 그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인간이 이걸 도구로 생성형 AI, 그러니까 AI 인공지능들을 도구로 활용을 해야지 오만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AI 기획본부라는 이 부서와 AI 메터스라는 매체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AI를 활용을 하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려고 해요. 내가 AI에 의존하지 않고 또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빠르게 단순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셔서 정말 공감, 너무너무 공감되는 발표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표해 주신 배민에서 또 발표를 해주신 내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미 일상에 쓰이고 있는 많은 서비스에서 뒷단에 AI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챗 GPT를 사람들이 직접 쓰고는 있지만 사실 조금 몇 년 후의 미래를 보면 이미 우리가 친숙하게 쓰고 있었던 어떤 서비스의 뒷단에는 생성형 AI가 됐든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이 되었든 이 AI가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책 홍보에 있어서 정책을
제 MZ들에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까라는 것에서 저는 오늘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샤트 글로벌이라는 회사 자체가 한 3년 전부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들을 빠르게 이제 파악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전략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비자 행동 모델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미 챗 GPT는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어떤 정보를 소비를 할 때는 온라인 웹상을 여러 가지 검색,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페이지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검색하고 이 페이지에서 얻었던 어떤 정보를 또다시 검색하고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호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AI랑 채팅을 하고 AI와의 채팅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얻고 심지어 최근 구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가 직접 결제까지 해주죠. 그래서 모든 액션이 이 한 채팅 안에서 끝나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를 DCA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디자이어, 채팅, 액션. 그래서 이게 모두 생성형 AI와의 단순한 채팅 안에서 끝나가고요. 그리고 정책 홍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큰 변화, 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소비하는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용리단길에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용리단길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하는 정책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겠죠. 용산구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거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저희가 PR 업계에서 해왔던 어떤 이 액션들은 그 키워드에 잘 녹아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타겟 그 정책 수혜자들에게 잘 가닿게 하는 게 저희 지금까지의 PR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생성형 AI 시대의 PR 활동은 소비자들이 나 채팅을 통해서 나 용리단길에서 소품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 용산구에서 하는 것도 좋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어떤 질문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바탕 정보가 정책 홍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접근에서 지금 저희는 홍보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홍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뒷단의 컨텐츠, 전략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MZ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발표하신 데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PR인의 역할이 정책 PR에 있어서는 정책 해설자에서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MZ를 좀 국한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으로 소통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정책 해설자의 역할을 하되 AI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김병희 교수님과 권영규 상무님이 간단히 그 응답을 해주시면 또 플로어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 진심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은용 부서장님의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그 기술 중심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되면 인간적인 설계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완되는 게 좋겠느냐, 이게 이제 아까 질문 말씀이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명쾌한 해법보다는 잠정적 어떤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고민을 해볼 여지가 많은 질문이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거냐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하이브리드 전략과 협업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전략은 결국 그 인공지능은 기술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부분은 결국 사람의 감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PR 문제는 PR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책 PR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술과 감성과 정체성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하면 보통 잡종성, 혼종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좀 섞어 놓고 하다 보면 그 중에서 PR 경험이 많으신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인간의 감성 영역을 더 부여하는 게 더 좋고 또 인공지능 기술 영역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젊은 PR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협업 전략에서는 PR과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과 기술과 AI 윤리 이 세 가지의 협업을 하되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디지털 세상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 간에도 아까 이제 우리 상무님은 벤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업 가령 그 배민에서 여러 이제 그 사장님 입점한 많은 사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도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신뢰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상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PR 기술 AI 윤리 부분에서 어느 하나도 과도하게 상대방을 지배하려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좀 잘 가동이 됐을 때 기술 중심 접근 측면에서 인간적인 설계 요소를 가미해서 비교적 균형적인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김은영 부사장님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PR의 경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인공지능에서 토해내는 답변들이 정책 PR의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걸러주는 그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인희 본부장님의 이제 질문 중에서 과거에 이제 PR인들이 정책 해설자의 역할인데 제가 이제 앞에서 발표할 때 이 PR인들이 이제 실내 설계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좀 해설도 많이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절한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PR이라는 거를 실내 설계자라고 이 자리에서 학회에서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실내 설계자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PR론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디지털 뭐 SNS가 어쩌고 그다음에 블로그가 어쩌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댓글 분석이 어떠고 이것만 가르치면은 사실은 절반밖에 가르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여전히 그 전통적인 PR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MZ 세대에 대한 이런 그 부분도
저는 그 공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PR 기술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은 어떤 대상인의 현상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셰프라면은 자기의 손이라든가 혀로 느끼는 그 맛의 차이 같은 게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PR 학회 혹은 PR 협회에서 PR 기술이라는 말을 좀 자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PR 테크라는 말을 자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분야에서는 에드테크라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써왔거든요. 근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PR 업계 쪽에서는 PR 테크라는 말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쓰면 굉장히 PR의 밸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상당히 테크놀로지와 연계된다는 이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 광고에서도 에드테크라는 말을 쓰면서 광고가 디지털 광고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PR 테크라는 말을 좀 쓰시면서 PR 기술 민감성, 그러니까 이 PR 담당자들이 PR 테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PR의 결과나 PR 과정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MZ 세대들한테 또 역시 이 문제를,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정책 해설자로서의 PR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PR 신뢰를 설계하는 신뢰 설계자로서의 역할, 즉 그러니까 시소타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때는 PR 정책 해설자가 약간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책 해설자가 아닌 신뢰 설계자로서의 PR인의 역할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 용어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능을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같이 쓰시되, 다만 시소의 중간 축은 PR 테크 민감성이라는 중심 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인이 본부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까먹었는데, 그 대충의 요지는 그 MZ 세대와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 하면 될까에 대한 요지였던 것 같고요. 저도 MZ가 아닌데요. MZ 세대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정의 내리지 말라고. 그 MZ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 꼰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려면 방향성은 잡아야 되니까. 확실히 하나 느낀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경향성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진짜 음식이니까 음식에 있어도 MZ 세대의 경향성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대단히 이코노미에 되게 중요성을 둬서,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는 저희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이 나가서 이렇게 뭐 설렁탕 먹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 그냥 나가서 그렇게 안 먹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가서 예를 들면 삼각김밥 하나만 먹고, 돈을 되게 절약하다가도 또 본인 생일이나 어쩔 때는 또 호텔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돈을 엄청 쓰면서 그런 생활도 즐기기도 해요. 되게 이제 저희가 저 나이 정도 세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그걸 정의 내리자면 약간 각각의 갖고 있는 밸류라는 부분들이 확실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뭐 요것도 그 이번에 시켜봤을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한테 10달러짜리 음료수가 있어요. 10달러짜리 음료수가 있는데 50%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친구한테 밸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잔에 10불 줄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두 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밸류가 되는 거죠. 자기는 한 잔 살 돈을 두 잔을 사서 내 지인한 친구한테 한 잔 선물로 주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밸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50% 깎아줄게 이러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 오히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MZ세대한테는 먹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또 정부일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아니면 민생 쪽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기업들은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대단히 고객에 대한 CRM이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 뭐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온 건지, 뭐 배달앱에 왔으면 이 친구는 음식을 시키려고 와서 온 건지, 비마트에서 상품을 배송을 시키려고 온 건지, 음식 중에서도 이 친구는 뭘 좋아하는 건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알면 만약에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 뭔가 할인이나 좋은 이벤트 기획했으면 그 친구한테 알람을 푸시를 주는 거죠. 그만큼 점차 회사나 기업들은 매스적인 부분보다는 고객에 대한 CRM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AI나 테크를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부 쪽에서도 오히려 저는 그런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건복지부를 찾아오는 분도 되게 다양한 분류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오히려 찾아가는, 근데 그 찾아가는 것들 다 인력적인 게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AI나 테크를 통해 가지고 개인화하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MZ세대들이 또 오히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세대들보다 더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왜냐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MZ세대들이 오히려 더 같이 점수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 쪽에서 좀 더 포커싱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자꾸 미국 갔다 오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결국에는 세상은 점차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해지고 있는 거. 결국 이것들을 풀려다 보니까 테크를 쓰게 되고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테크를 쓰고 이노베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외식업에서는 새로운 그런 세대에 맞는 솔루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워크포스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을 육성을 시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쪽도 이런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앞으로 더 국민들에게 이런 바뀌는 세대 잘 하시려면 현재 있는 분들이 바뀌는 거에선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뽑는 새로운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공공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그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역량들을 많이 강화시켜서 앞으로 더 뒤에 남을 더 많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일간 제가 사회자 참여하면서 이렇게 발제 토론 쭉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또 플로우에 또 의견 주실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릴레이션스로 정책이 시작되고 퍼블릭 릴레이션스 정책이 완성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근거가 있습니다. 퍼블릭이 퀀텀에 해당되는 겁니다. 퀀텀, 양자를 발견한 사람은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보면 양자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보이기도가 안 보이기도. 실제 우리가 PR을 할 때, 퍼블릭 릴레이션 할 때 퍼블릭, 공중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소비자만 보이기도 하고 여론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하더라고요. 퀀텀 양자 이론을 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릭 릴레이션 자체가 퀀텀 도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대통령실에 그동안에 PR 전문가가 안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에 공보처가 없어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정홍보처를 만들었는데 그 국정홍보처가 없어졌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면서 PR의 수준이 떨어졌다. 다시 그러면은 그와 맞는 조직이 생겨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실 안에 관련된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또는 따로 커뮤니케이션 부를 만들어서 키우든지 한다. 그럼 정책 PR이 정부의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다. PR 우수 이론에 의하면 PR이 우수한 정부가 우수한 정부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PR 수준이 엄청 낮아져 버렸다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 PR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PR인들도 정치권에 진출하고 그래서 정책 PR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나고 있는데 그걸 줄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학교 협력을 해야 하고 또 맥락적으로 이제는 좀 더 세련된 그리고 발전된 정책 PR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논의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AI가 PR을 절대 대체할 AI는 기술에 불과하고 우리가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하고 인터넷 막 떠들었잖아요. 그냥 형전 대표고 기술적인 기업으로만 커진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또 옛날에 우리가 케이블 TV 방송 나왔을 때 1년에 500번 세미나 했습니다. 케이블 TV 시대라고. 지금 이제 그거 없어졌죠. 그죠? 똑같습니다. AI도 우리가 이제 PR인들의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AI를 PR인들의 도구로, 전략적인 도구로 우리 그래서 이제 김병희 교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AI 앱을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계 또 신뢰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 인간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계속 쭉 5일간 쭉 봤을 때 정책 PR 담당자의 능력,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5일간 한 맥락을 쭉 보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플로우에서 의견을 받을 때입니다. 플로우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코멘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이거 우리가 설 수도 있고 크게 목소리가 많이 더 되기도 하고. 네. 교수님 쓰셔지니까 이걸 안녕하세요.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5일 중에서 4일은 다 참여를 했는데요. 개그는 못하고 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정도 PR 쪽에 그 실무부터 해서 학교에도 좀 있었고, 강의도 하고, PR 에이전시, 기업,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까지 이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느낀 바는 오늘이 아마 가장 한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제일 뒤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발표라든지 케이스 스타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원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PR협회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5일 동안 하면서 4일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5일까지 진짜 힘들어가지고 각설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PR 테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PR 윤리, 리터러시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로펌에서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얘기한 부분은 그 로펌에서도 그 위기관리라든지 ESR 쪽에 부서가 마련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일을 하고 PR 에이전시 쪽에서도 이제 그런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이제 PR 에이전시 일을 할 때 어떤 위기 관리가 발생했을 때 그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 큰 회사들은 그 로펌과 PR 회사를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AI 부분에서 PR 테크라는 리트러시 부분에서
이 카피라이트로 그 저작권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창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컨텐츠도 어디까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부분은 AI가 만든 거고 어떤 거는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법적인 부분에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직을 할 때 정부 기관에서도 조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하고 PR 윤리라든지 PR 이 리터러시 부분에서 혹은 전문가가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뭐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하십시오. 네. 오늘 어디서 오셨던 것 같아요? 소달청에서 오신 분 의견 있습니까? 질문 좀 쭉 들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희 쭉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 AI 도구를 정책 PR에서 정말 사용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제 그 정책 PR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이제 내부 이제 보안상 문제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책 정보들을 이런 AI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혹시나 이게 외부로 좀 유출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AI 도구를 활용할 때 실무자가 좀 이런 보안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MZ 세대를 타깃으로 이제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좀 얘기를 할 때 사실 MZ 세대를 떠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초록창에 이제 검색 포탈을 검색을 했다면 그게 점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걸로 넘어오고 최근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챗GPT 같은 그런 AI들을 개인 비서처럼 쓰면서 질문 검색 자체를 아예 챗GPT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AI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도 검색을 해보면 뭐 일부 숫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든지 연도가 잘못되어 기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정책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 이 AI가 좀 이런 정책 관련 정보를 좀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AI에 정확한 정책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게 학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 SNS나 인터넷에 정책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AI가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캐치해서 학습해서 이제 그런 AI 사용자에게 그 정보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정부 부처에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심화 정보를 제공할 때 텍스트 기반의 심화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의 정보보다는 구글의 틱스토리 기반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주로 사용하는 SNS도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의견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오신 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나중에 서운할 것 같아요. 인생의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있으면.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오토모니터 유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아까 김병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PR 테크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용어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AI 분석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AI 분석에 이제 레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DB 안에서만 AI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분석이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공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어떤 DB로, 그러니까 최근 정책들을 계속 DB화 시켜서 그 정책 내에서 생성형 AI로 답변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면 뭐 우리 MZ 세대들도 이런 생성형 AI, 대화형 AI에서 그런 최근 정책이 가미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요즘에 이제 또 A2A라고 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끼리도 이제 연결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다 A2A로 엮어서 그런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뭐 대화형 AI를 만들면 A2A로 다 엮어서 같이 서비스를 하면 뭐 그런 좀 더 그런 정책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주에 또 혹시 말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P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자리였었는데요. 저는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도 귀에 남는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PR 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PR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기획하는 신뢰 구축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끝에는 또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PR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AI가 있을 것이고 그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책 분야에 특화된 뭐 데이터베이스, 학습 데이터 같은 거 활용해서 뭐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그걸 또 활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렉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정책 분야에 특화된 LLM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까 특히 이제 진행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공무원들이 특히 PR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면은 누구나라도 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정책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AI 활용과 관련해서 PR 업무를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갖춰야 되는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그 공무원, 나도 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PR 전문가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키워야 되는 역량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이제 마이크가 이 넘어와야 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발제하신 두 분 또 토론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자 1, 2분씩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 2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어떻게 네, 김대희 교수님 좋아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지금 4분 질문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제 그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단하게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맨 먼저 질문 주신, 그러니까 이따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그 측면, 그다음에 이거 어디까지를 내가 쓴 거고 어디까지를 인공지능이 쓴 거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인공지능에 쓴 저작 콘텐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있는데 제가 그 약간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표절과 패러디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베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게 표절이고, 뭔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영화를 패러디했다, 영화 한 장면을 패러디했다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분명히 이건 베낀 거거든 이라고 나타내면 그걸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로 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듯이,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도 이게 내가 분명히 인공지능이 쓴 거거든 이라고 밝히면 이것은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인공지능이 분명히 썼는데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심하면 표절 원조적자로부터 심한 법적 책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조달청의 남지수 주무관님 맞으시죠? 이미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선,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어떤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AI 시대에 맞는 이른바 그 디지털 정부가 구현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뭐 디지털 정부 이러고 계속 그렇게 막아놓으면 구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언어 모델 이런 거를 가지고 기존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AI한테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뭔가를 써달라고 했을 때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유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그런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작성이 돼가지고 다른 언론에 게재가 됐다거나 할 때는 그 정보가 누출이 될 수 있으니 외부에 그 언론 피칭을 하시기 전에, 언론에 내보내시기 전에 철저한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 정보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재훈 이사님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따로 질문이 아니었고 코멘트셨으니까 특히 말씀하셨던 레그 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 그다음에 A2A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에 어떻게 이거 PR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어쨌든 인공지능 우리가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에 친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인공지능이니 뭐 무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니 프로그래매틱이니 아니면 알고리즘이니 이런 용어에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그런 용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친근하게 하려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짧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주셨던 분들이 저보다 더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교수님이 아마 답변,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교수님 답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또 민간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배달의 민족 있기 전에 네이버에서 한 13년, 15년 근무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만도 제가 느꼈던 변화들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예전엔 정보라는 게 검색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SNS 넘어가고, 당시 SNS도 처음 우리나라 트위터 생겼을 때 정부의 공식 계정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어요. 우리도 왜냐면 SNS 팔로워도 막 늘어나는데 정부에서도 공식 계정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만도 제가 봤을 때 그때 엄청 고민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였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의 미투데이라는 거에 공식 계정 하나 만들면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페이스북에 뭐 정보 부처 만들고 국회의원 하고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시는 그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이슈였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영상이죠. 영상 보면 뭐 유튜브 막 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다가 이제 뭐 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충주시 어떤 공무원분은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팔로우 늘리시고, 저는 이 AI도
정부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엔 소비자들이 이 AI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실 정부의 PR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어느 시대가 되면 개별적 앱을 쓰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정보에 대한 검색만 하는데 서비스 구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뭐 AI 특정 AI 서비스에 무슨 음식 배달해줘. 그러면 걔가 알아서 제일 싼 가격 찾아가지고 배달해줄 수도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교수님 옆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서비스의 경향을 잘 받아들이고 친근하게 해 놓으시면 아마 그때마다 사회적 규칙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소셜 막 불법 이슈 많았었는데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사회는 현명한 답들과 규칙이 생겨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민의 종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PR 대행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AI가 이렇게 신기술로 저희 현업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익숙한 인력이 있고 혹은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루는 인력이 있고 또 이런 숙련도에 따라서 그 업무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PR은 아까 신뢰 설계자 이렇게 김배우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은 그 가장 본질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AI는 앞서 우리 신호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술의 하나의 또 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PR의 역할을 신뢰 설계자라는 것에 대해서 착안한다면 그를 위해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희가 아는 범위 혹은 숙련도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 정책 PR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소 좀 일반화의 오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 PR을 입안하는 그런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런 PR적인 가치를 설계하고 신뢰를 설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성과라든가 아니면 단편적인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 정보를 알리는 것 그런 것에 이제 그치면 결국 AI를 거기에 아무리 접목한들 성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런 AI에 대한 이런 부분 특히 정책 PR 영역에서는 AI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앞서 김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기술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기술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정책 PR, 즉 정책은 PR로 완성된다. 이 큰 어떤 비전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체 일반 설계자들이 PR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사실 조달청에서 오셨던 우리 공무원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실질적인 그 리스크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피부로.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보들 많이 다루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픈된 개방형 이런 챗GPT나 아니면 이런 LLM에서 우리가 다룰 때 과연 이것이 보안의 이슈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 종종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비단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직원들이 막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이제 또 경쟁사에게 노출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좁게 말하면 저희 회사도 여기 우리 함시아웃 글로벌에 공무원이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뉴비지 경쟁 PT를 뭘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정보를 하면은 이게 혹시 검색을 하면 똑같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런 LLM이나 아니면 오픈 챗 GPT를 쓰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점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폐쇄형으로 그 APK라고 그러나 API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업 내의 어떤 폐쇄적 그 인터넷 망에서만 쓸 수 있는 LLM을 구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있고 또 계속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운영 비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 김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글 지도를 유일하게 세계에서 못 쓰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도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다 알잖아요. 저희가 뭐 청와대 어디 있는지 뭐 심지어 다 아는데 구글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런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더 이상 저희가 소극적인 그런 자세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 AI를 활용할 때 이제 순기능들이 많거든요. 앞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CRM 측면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이런 모델링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순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용적인 AI 활용에 대해서 좀 내부 연구소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성형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한 저작권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누군가가 주장하는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가 만들어낸 거에 대한 저작권은 사실 저희가 이제 PR협회에서 준비한 행사이고, 또 PR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사실은 확산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 컨텐츠가 혹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결과물들이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AI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고민할 포인트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저작물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AI가 만들어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반대로 이것들이 이걸 만들어낸 우리가 이용하는 이 플랫폼에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관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이제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안 문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내가 지금 채팅하고 있는 게 AI가 다 학습을 해서 또 어딘가에서도 결과물로 내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의 이 LLM 언어 모델들을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채팅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잠시 저장이 되는 것뿐이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 한번 약관을 통해서, 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의 우려보다는 사실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 파일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사실은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서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여러 AI 업계에서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는 팀플랜을 사용하시면 서버에 일체 데이터를 저장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학습에 사용됩니다라고 이제 GPT에서 오픈AI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팀플랜 이상 사용하시면 사실 서버가 해킹이 되지 않는 한 보안의 문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여러 보안 사항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연히 민감한 정보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에는 이제 업로드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제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로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결과물들이 이미 기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채널들을 통해서 인용이 돼서 결과물들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 아니면 이제 일반 기성 언론들에서 만들어낸 기사들인데요. 역으로 말하면 당장 정책 홍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은 지금의 활동들을 잘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AI가 결합이 됐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전략은 자연어, 사람들이 찾는 이 질문들, 정보들이 질문으로, 자연어의 질문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AI가 이것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잘 추출을 해낼 수 있는 맥락, 컨텍스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정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정책 수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언어들을 써서 찾는지를 기반으로 반대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소통의 전략을 기획하는 게 사실 지금과 같은 AI 대중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